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투여하는 그 수액이 사실은 평온한 마지막을 방해하고 오히려 고통을 더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불편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삶의 마지막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후회로 채우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우리 몸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서서히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음식 생각이 나지 않고 물도 넘어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말라가고, 그렇게 평온하게 의식을 잃으며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탈수 상태입니다. 영양이 부족합니다. 라며 끝까지 수액을 공급해 잠들려는 사람을 억지로 깨웁니다. 의식을 붙들어 맴으로써 환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 80명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가족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공간에서 온몸에 관을 꽂고 차가운 기계음 속에서 홀로 떠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좋은 죽음이 맞을까요? 한때 저 역시 현대의학의 힘을 맹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단 1분 1초라도 더 연장하는 것이 의학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제게 의술뿐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던 스승님께서 중환자실에 눕게 되셨습니다. 스승님 역시 의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조차 거대한 의료 시스템 앞에서는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온몸에 셀 수 없이 많은 줄을 달고 기계가 뿜어내는 공기에 가슴을 들썩이며 꼬박 7달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고통받다 돌아가시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생명을 구한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혹은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 한번 나누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픈 기억 말입니다. 무언가 더 해드려야 한다는 죄책감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하는 의심 사이에서 밤새 잠 못 이루셨던 그 시간들을 저는 감히 짐작해 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환자이기 이전의 거대한 의료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버립니다. 죽음조차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여기는 곳에서 어떻게 평온한 이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의학이 만들어낸 죽음 산업에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미리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죽음을 상품화하는 의료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아파서 혹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연골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올해 78이신 박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78이신 박정수 어르신은 평생을 땅에 기대어 살아오신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편히 사나 했더니 망가진 무릎이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연골 주사 맞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며칠간은 지긋지긋한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수님은
내 연골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사를 맞는 간격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2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그때마다 계속 맞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정수님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다른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어르신, 연골 손상이 예전보다 훨씬 심해지셨네요. 그동안 맞으신 연골 주사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진통 효과만 있는 겁니다. 정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2년간 맞았던 수십 번의 주사가 그저 아픔을 잠시 잊게 하는 마취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막내 아들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칸 더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면 우리 손주 녀석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지요. 어디 연골 주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너무나 쉽게 찍는 CT 촬영은 어떻습니까? CT 한 번 찍는 것은 우리 몸에 방사선, 폭탄을 맞는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젊은 사람도 자주 찍으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하물며 기력이 쇠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병원에서는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CT부터 찍어보자고 너무나 쉽게 권합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술 전에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환자에게 좋은 것과 병원 수익에 좋은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주할 고통에 비하면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연명치료에 숨겨진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어머님이 폐렴으로 숨쉬기 힘들어 하실 때 의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머님이 숨쉬기 힘들어 하시니 인공호흡기를 달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편해진다고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계가 규칙적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압력으로 공기를 폐에 불어넣는 것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게 당하는 끔찍한 고문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82살 최영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고, 의사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면 편해지실 겁니다. 딸은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어머니가 편해지신다는데 마다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서 달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기계가 강제로 공기를 밀어 넣을 때마다 영희님의 가슴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드셨습니다. 고통스럽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손으로 목 부분을 가리키며 제발 이것 좀 빼달라는 듯한 몸짓을 하셨습니다. 딸이 울면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간호사는 무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영희님은 끝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해 영희님을 깊은 무의식 상태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다시 깨어날 수는 있는 건가요? 의사는 애매하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영희님은 가족도 세상도 알아보지 못하는 선망 상태에 빠져 헛소리를 하고
허공에 손을 휘젓다가 결국 그 차가운 침대 위에서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딸은 지금도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차라리 편안하게 보내드릴 걸.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엄마의 마지막 3개월을 의미 없는 고통으로 가득 채워버렸구나. 중환자실의 현실과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 최영희 어머님의 딸이 겪은 후회와 고통. 이것이 어찌 그분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사실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가 그것을 편안하게 견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의 자발적인 호흡, 중추까지 마비시키는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해 깊은 무의식 상태로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고문을 멈추기 위해 의식을 빼앗는 것일까요? 중환자실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온몸에 주렁주렁 뭘 달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하지만 마주해야만 하는 연명치료의 진짜 얼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환자실의 치료 기술은 발전했지만 환자의 생존율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환자 한 명이 받는 시술의 숫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2003년 평균 3개의 시술을 받던 환자들이 2023년에는 평균 7개의 시술을 받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들어간 80대 어르신들의 생존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시술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 앞에서 가족들은 흔들리고 의사는 원칙대로 치료를 강행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진실, 집에서의 임종이 더 평화로운 이유. 그렇다면 이 끔찍한 고통의 굴레를 끊어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길은 정녕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곳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이 아닌 내가 평생 살아온 우리 집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 80명이 정든 집이 아닌 낯선 병원 침대 위에서 사실상 객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자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환자의 삶의 질, 신체적 편안함, 심리적 안정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좋다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겨진 가족에 대한 영향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중환자실에서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률이 집에서 임종을 지켰을 때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해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까지 안게 되는 것입니다. 85세 김동철 어르신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후 가족들과 상의하여 집에서 마지막을 맞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평생건설 현장에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를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대신 편안하게 보내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의사는 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동철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나이가 85인데 지금 와서 고생하고 싶지 않네. 마지막 시간만큼은 내 집에서 내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고 싶어. 마지막 2달 동안 동철님은 손주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 좋아하시던 구수한 된장찌개를 드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젊었을 적 전쟁 이야기,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인생을 처음으로 전해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임종 당일에도 동철님은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지도 기계에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시다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긴 잠에 빠지듯이 말입니다. 동철님의 가족들은 슬프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존엄하게 떠나보내 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그것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시청자에게 던지는 용기 있는 제안. 임종 전 마지막 2개월에서 3개월을 의미 없는 치료로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라 김동철 어르신처럼 가족들과 생을 정리하고 아름다운 작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생겨도 119에 신고하지 않을 용기 말입니다. 119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연명치료라는 거대한 굴레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영희 어머님의 딸이 겪은 후회와 고통, 이것이 어찌 그분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사실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가 그것을 편안하게 견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의 자발적인 호흡, 중추까지 마비시키는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해 깊은 무의식 상태로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고문을 멈추기 위해 의식을 빼앗는 것일까요? 중환자실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온몸에 주렁주렁 뭘 달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하지만 마주해야만 하는 연명치료의 진짜 얼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환자실의 치료 기술은 발전했지만 환자의 생존율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환자 한 명이 받는 시술의 숫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2003년 평균 3개의 시술을 받던 환자들이 2023년에는 평균 7개의 시술을 받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들어간 80대 어르신들의 생존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시술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 앞에서 가족들은 흔들리고 의사는 원칙대로 치료를 강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고통의 굴레를 끊어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길은 정녕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곳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이 아닌 내가 평생 살아온 우리 집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 80명이 정든 집이 아닌 낯선 병원 침대 위에서 사실상 객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자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환자의 삶의 질, 신체적 편안함, 심리적 안정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좋다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겨진 가족에 대한 영향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중환자실에서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률이 집에서 임종을 지켰을 때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해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까지 안게 되는 것입니다. 85세 김동철 어르신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후 가족들과 상의하여 집에서 마지막을 맞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평생건설 현장에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를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대신 편안하게 보내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의사는 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동철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나이가 85인데 지금 와서 고생하고 싶지 않네. 마지막 시간만큼은 내 집에서 내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고 싶어. 마지막 2달 동안 동철님은 손주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 좋아하시던 구수한 된장찌개를 드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젊었을 적 전쟁 이야기,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인생을 처음으로 전해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임종 당일에도 동철님은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지도 기계에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시다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긴 잠에 빠지듯이 말입니다. 동철님의 가족들은 슬프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존엄하게 떠나보내 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그것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임종 전 마지막 2개월에서 3개월을 의미 없는 치료로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라 김동철 어르신처럼 가족들과 생을 정리하고 아름다운 작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생겨도 119에 신고하지 않을 용기 말입니다. 119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연명치료라는 거대한 굴레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현대 의학에서는 사망의 단계를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사망 단계입니다. 혼자서는 안전하게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점차 줄어드는 때이지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 사망 단계입니다.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소변 해결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음식을 전혀 섭취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 3번째 단계에서 현대의학은 또다시 개입합니다. 위에 구멍을 뚫어 영양을 공급하거나 정맥 주사를 놓으며 삶을 억지로 늘리려 합니다. 79 이순자 할머니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 3단계를 자연스럽게 거쳐가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 미리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은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고생시키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가게 해다오. 가족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외출이 어려워지셨을 때도, 침상에만 누워 계시게 되었을 때도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단계에서 의사는 영양주사를 권했지만 가족들은 거절했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넣거나 수액을 공급하지 않았기에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평온하게 지내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그 마지막 길을 사랑으로 지켜드렸습니다. 가족들의 죄책감과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5번째 진실, 마지막 신체 변화는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완입니다.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 예를 들어 근육의 이완, 깊고 편안한 호흡, 무표정한 얼굴 등은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몸이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종을 앞둔 사람이 겪는 마지막 신체 변화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